어머, 여기 들어오는 길이 너무 헷갈려서요. 내비가 틀리더라고요. 예상 시간보다 더 늦어졌네요. 그래도 다들 미리 와 계셔서 다행이에요. 더 안 늦게 끝낼 수 있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어제도 늦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죄송해요. 어차피 길게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상견례는 간단히 하죠. 요즘은 복잡하게 안 하니까. 결혼식은 우리 쪽에서 날짜 보고 연락드릴게요. 예식장은 이미 봐둔 데 있고요. 신혼집은 딸 직장 근처로 할 거니까 그쪽에서 알아보시면 되고, 예단은 요즘 생략이 대세니까 편하게 가고요. 대신 혼수는 기본 정도는 맞춰주시면 되겠죠? 패백은 전통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쪽 어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요. 아, 배고프구만. 건강검진 때문에 쫄쫄 굶었더니 아까 마사지 기다리면서 먹은 샌드위치가 첫 끼네. 딱 저녁 먹을 시간이니 좋구만. 소갈비찜, 모둠전, 육회. 이 결혼은 역시 파오라는 쪽이 맞겠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2시간 늦어놓고 사과 한마디 없으시네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넘어가고 자리에 앉자마자 명령처럼 결혼 절차만 줄줄이 내놓는 자리. 이게 상견례입니까? 우린 가족 데려온 거지 행사 보고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말 앞에 마음 다 잡고 한자리에 모였건만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고남 씨는 손으로 기계를 다루며 삶을 일궈온 만큼 인간관계에서도 기본과 원칙을 소중히 여겨왔죠. 그래서였을까요? 상견례 전부터 지켜봤던 예비 사돈들의 무례한 행동 하나하나가 더해져 상견례 날 벌어진 이 사건이 단순한 지각이나 예의 부족으로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앞으로 마주할 늪과 불행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강고남 씨는 올해 64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기계 정비와 설계 일을 해왔고 정년을 몇 해 앞두고 퇴직하며 삶의 흐름을 스스로 조금 일찍 정리했습니다. 일이 손에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지만 회사 내외로 사정이 여러 가지 있어 이참에 빨리 정리해야겠다 싶어 훌을 털고 나왔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내의 고향 근처였습니다.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온화하고 친절했습니다. 한동안은 일도 안 하고 쉬었지만 손이 근질거려 중고 농기계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근처 농가 몇 곳에서 트랙터 고쳐달라, 경운기 손봐달라 부탁하는 정도였는데 입소문이 나고 나서는 아예 타지에서 기계를 보내오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 기계 수리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아서요. 사장님 솜씨 좋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따금 그렇게 직접 기계를 싣고 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농기계 수리라 해도 요즘은 전자제어도 많아 예전 기술만으론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계는 기계였습니다. 고남 씨는 도면을 직접 그려가며 구조를 분석했고 중고 부품을 구해서 고쳐 쓰는 데 능했습니다. 부품 다 새 걸로 갈면 편하긴 하지. 근데 그럴 거면 새 기계를 사는 게 나아. 요즘엔 정부 자원도 많다며. 그 말에 농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남 씨는 허투루 말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땀값으로 사는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통에 자식들 먹여 살려 대학까지 보내준 이 기계에 얼마나 애착이 많겠습니까? 그 마음 이해하며 더 꼼꼼히 봐주니 다들 믿어주는 거겠죠. 고남 씨도 아들 이야기를 꺼낼 때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외동아들입니다. 나름 좋은 직장 다녀서 새 가족 먹여 살린 만큼은 벌었으니 아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대기업에 입사한 아들은 고남 씨처럼 안정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퇴사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고남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나가보려고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무턱대고 반대해봐야 더 멀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는 건데? 무역 그게 쉬운 줄 아냐? 평생 책상에서 공부밖에 안 하던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아들은 계획서를 들고 와서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해외에서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를 소량 수입해 온라인 편집몰로 판매하는 일이었고, 고남 씨는 솔직히 그쪽은 잘 모르는 분야라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패션 쪽은 워낙 경쟁도 심하고 유행도 빠르다던데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필요한 자본금도 준비했고 관련 업계 경험자와도 사전에 충분히 교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고 했습니다. 내가 대충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믿어줘요, 아버지. 초창기엔 고남 씨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자본금도 스스로 마련했고 사업 계획서도 꼼꼼히 짜왔던 터라 그 뚝심을 인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고 아들은 서울 성수동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인턴을 포함해 직원은 총 3명. 얼마 전에는 정부 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서류 정리나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밤샘을 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엔 내가 사장이라기보단 서류팀 같아. 일은 끝도 없고. 규모는 작아도 거래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 아들도 기대감이 높아졌고 고남 씨도 그런 아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고 소소하게 입지를 다져가며 몇 년이 지나고 계절은 다시 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고남 씨는 한겨울을 지나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을 느끼며 정비소 한 켠을 정리하던 중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밥 드실래요? 드릴 말씀 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목소리에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말끝이 평소보다 짧았고 숨 고르는 텀이 느껴졌습니다. 고남 씨는 대충 짐작은 했지만 속으로는 상황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성수동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식당은 아들이 자주 간다는 조용한 일식집이었습니다. 아들은 메뉴판을 들고 있다가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예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들의 표정도 밝았고 오랜 시간 만나온 상대라고 했던 터라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고남 씨와 아내도 아들이 30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싶었던 터였습니다. 2년 넘게 만났는데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쪽 부모님이 서두르자는 분위기기도 해서요. 식탁 위 김이 피어오르는 국을 천천히 떠먹으며 고남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론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의 시발점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거래처 사장님 댁에 초대받았어요. 식사 자리인데 그냥 편하게 다녀올게요. 당시엔 아들이 다양한 인맥을 넓히는 중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 인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그 말에 잘 다녀오라 응원하기만 했죠. 하지만 그 뒤로도 그 집과의 왕래는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거래처 사장과의 교류라고만 들었지만
나중엔 그 집 딸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이 예비 며느리가 되어 고남 씨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비 며느리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겠다며 고남 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식탁에는 아내가 직접 만든 반찬이 정갈이 차려졌고 분위기는 무난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말투도 부드럽고 예의도 바르며 자신의 일과 생각을 조리 있게 전했습니다. 고남 씨는 아들이 왜 오래 만나왔는지 대충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고남 씨의 머릿속엔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한참 곤란해하던 거래처가 바로 그 예비 며느리의 집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거였죠. 당시 아들은 종종 힘든 일들을 전화로 털어놓곤 했습니다. 이번엔 수정 요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골치 아파요. 계약대로 가야 하는데 또 맞춰달라네요. 그 업체는 처음부터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가격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하려 했고 납기 일정을 당기거나 계약과 다른 요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제가 시작된 이후에는 그런 양상이 더 심해졌고 고남 씨는 점점 이 관계가 일적으로도 버겁게 흘러가고 있다는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저녁 아들을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까지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내가 사위가 되면 너 사업 운영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쪽에서 오히려 더 무리한 요구할 수도 있지 않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휘두르려고 하면 어떡해? 아들은 잠깐 생각하다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되면 더 신뢰가 생기겠죠. 이해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원래 그 사장님이 자기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분이시거든요. 그 말에 고남 씨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신뢰라는 말 뒤에 숨은 책임이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들이 가볍게 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고남 씨라면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자기 선택을 책임질 나이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내다보기를 바랐습니다. 고남 씨가 아들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와 가족이라는 두 관계가 겹쳐지는 상황에서 감정이 아닌 계산이 우선일 수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는 것 같아 더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고남 씨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의 결정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현실 앞에서 무작정 박수만 칠 수 없었습니다. 단단하게 다져온 줄 알았던 기반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간 이후부터 아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한 번씩 시골로 내려와 아버지와 농기계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가 하는 소일거리를 돕던 아들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이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는 시점이고 거래처도 늘고 있다고 들었으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도 뜸해졌고 내려오겠다고 한 날에도 갑작스레 취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아버지, 갑자기 잡힌 거래처 회식이 있어서요. 장인어른이랑 골프 갔다가 함께 가야 할 것 같아요. 한두 번이면 이해했을 겁니다. 예비 사돈이 성의를 보이는 거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점점 습관처럼 굳어지자 무언가 균형이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만 불려나가는 줄 알았더니 평일에 퇴근하고도 불이 나게 달려가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도 예전 같은 생기가 없었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전달이 점점 늘었습니다. 어느 저녁 고남 씨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재퇴근하고도 계속 바쁘네. 예비 장인이 그렇게 자주 부르나? 아내는 식탁에 밥상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처가 될 때랑 정들이는 거겠지 뭐. 한두 번 오라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 되려면 시간 필요하지 않겠어.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아내 역시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말끝이 흐릿했고 수저를 놓는 손에 약간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저녁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설에는 먼저 장인어른 댁에 들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리자 아내가 곧장 받았습니다. 뭐 아직 뭐 진행한 게 하나도 없는데 명절에 간다고. 가더라도 우리는 보고 가야지. 그건 좀 아니지 않니? 그래도 명절 인사는 드려야죠. 연락했는데 명절 전엔 따로 시간 내기 어렵다고 하셔서요. 고남 씨는 곁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지만 내심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식도 안 올린 상황인데 명절 인사를 처가 쪽에 먼저 간다는 건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뭐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나름 신경 쓰며 조율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괜히 지금 따지면 관계만 어색해질까 싶어 말은 삼켰습니다. 설날 당일 아들은 예비 처가에 인사를 갔다가 혼자 고남 씨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외투를 벗으며 웃었지만 스스로도 약간 머쓱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가에 명절 인사를 갔다면 예비 며느리도 고남 씨네 함께 와서 인사를 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들은 혼자 돌아온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고남 씨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직 결혼 전인데 벌써부터 너가 너무 많이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너가 너무 맞춰주기만 하면 결혼하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추는 게 좋겠지만 요즘 하는 거 보면 정도를 넘은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아버지, 고명딸 주시는 거잖아요. 예비 장인어른도 저 보면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처가댁에서 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고남 씨는 아들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의 뉘앙스에서 자신이 점점 주변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때 아들이 사업 초기 겪는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거래처 리스트를 손에 들고 머리를 맞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공구 상자 들고 나란히 앉아 농기계 손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의 생활은 고남 씨와는 전혀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남 씨는 아들이 다녀간 빈 방을 정리하며 문득 멈춰섰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예비 장인의 일상이 아들의 삶 중심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설날을 지나고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 상견례는 다음 주 일요일로 잡았어요. 장소는 분당이에요. 양쪽 집 중간쯤 되잖아요. 분당에 괜찮은 한정식 집이 있어서 11시로 예약했습니다. 고남 씨는 수화기를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정도 무리 없고 장소도 분당 정도면 거리상으로도 형평성 있고 오전 시간대 식사 자리면 서로 부담도 덜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라면 이런 배려도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상견례 장소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장인어른이 예전에 제가 예약한 곳에 한번 가보셨나 봐요. 차도 너무 막히고 음식도 별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 강북 쪽에 괜찮은 한식당이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로 옮겨도 괜찮을까요? 고남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꾸는 건 괜찮긴 한데 강북이면 우리 입장에선 좀 먼 거 아니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왕복으로 제가 운전할게요. 그렇게 하면 괜찮으시죠? 식당을 바꾸는 일이야 흔한 일이고 데리러 온다니 그 정도 수고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남 씨는 속으로 그렇게 정리하며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를 3일 남긴 어느 날 다시 또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 상견례 시간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원래는 11시였는데 오후 3시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왜 또 무슨 일 생겼냐? 장인어른이 그날 오전에 건강검진 일정이 있으시대요. 다른 날은 시간이 도저히 안 나신다고 해서요. 다행히 식당에서도 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속 바꿔서 죄송해요. 고남 씨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이미 한 번 바뀐 장소에 이어 이번엔 시간까지 바뀌는 상황이 이해는 하면서도 불만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검진 날짜는 좀 조정하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먼저 잡아놓은 자리잖아. 시간 낼 수 있는 날짜가 이날밖에 없으셨대요. 다음 검진은 한참 밀린다 하셔서요. 다른 거면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건강검진이라 하시니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검진 받으시고 나면 컨디션 안 좋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날짜를 다시 잡는 게 낫지 않겠냐? 괜찮으시다고 하셨대요. 별거 아닌 검사라고 해서요. 고남 씨는 수화기를 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대화는 조율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날짜는 그대로 두되 시간과 장소는 상대 쪽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검사면 까짓 거 나중으로 미루면 되지 않냐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고남 씨는 아내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저번에 식당 바꿨잖아. 시간도 바뀌었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로. 3시면 너무 애매하지 않아?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왜 바꾼대? 바깥 사돈 건강검진 예약이 그때밖에 안 되신대. 검진이야 중요하긴 하지. 그래도 상견례가 먼저 잡힌 약속이잖아. 상견례를 나중에 잡은 거라고 쳐도 그게 우선인 거 아닌가? 고남 씨는 아내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들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상황을 중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고남 씨의 눈엔 아들이 점점 중재자라기보단 전달자 혹은 심부름꾼처럼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함께 조율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내용을 전달받아 그대로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남 씨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순서가 있고 기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황은 어째 그 기본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예비 사돈들과 직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 무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딘가 불편하고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상견례 당일 고남 씨 부부는 아들과 함께 약속 시각보다 30분 먼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강북 쪽의 한정식집이었고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한옥 구조의 식당은 외관만으로도 꽤 격식 있어 보였습니다. 직원은 이미 예약된 룸으로 안내했고 식탁은 단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남 씨는 자리에 앉아 물잔을 들어 천천히 입을 적셨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 앉아 긴장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고 아들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3시 정각, 식당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시간인데도 예비 사돈 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어 시계를 확인하고 몇 차례 수신함을 들여다봤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20분, 30분 식당은 조용했고
고남 씨는 잔에 물을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눈동자는 시계 쪽으로도 아내 쪽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서성이던 아들은 점점 안절부절하는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세요. 문자도 아직 안 읽으셨고요. 고남 씨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다른 날로 다시 잡자는 얘기 없었냐? 네. 어제도 통화했는데 시간도 장소도 다시 한번 확인했었어요. 1시간이 지나서야 예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통화를 했고 루마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아내가 낮고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네. 사업하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연락도 없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키신다고? 사업이니 뭐니 하기 이전에 사람들 사이의 예의잖아요. 잠시 후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인지 피로인지 모를 표정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건강검진 끝나고 시간이 좀 남아서 마사지를 받으러 가셨대요. 근데 거기서 예약이 밀려서 시간이 좀 오버됐다고. 지금 막 나오셨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헛웃음 소리를 냈고 고남 씨도 테이블 위에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건강검진 후 상견례 시간까지 남는다는 이유로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도 납득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약속된 시간을 넘겨도 연락조차 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더 기가 막혔죠. 그렇게 1시간 20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약속 바꾸시거나 회의 시간 미뤄놓고 안 나타나신 적 몇 번 있었어요. 그땐 그냥 바쁘신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그럼 그때도 연락 안 되셨냐? 네, 그리고 나중에 일정이 겹쳤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땐 제가 뭐라 따질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이제는 좀. 아들은 말을 흐렸고 고남 씨도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단지 실수가 아니라 자신을 무시해서 예비 장인이 그런 태도를 보였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 입에 담지 않았으니 고남 씨도 아들을 배려해 더 말을 얹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서 2시간이 지난 오후 5시가 가까워질 무렵 식당 입구 쪽에서 직원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손님 오셨습니다. 예비 사돈 일행이 도착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비 장인은 아무런 인사도 없이 룸문을 밀고 들어왔고 예비 장모는 활짝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 여기 들어오는 길이 너무 헷갈려서요. 내비가 틀리더라고요. 예상 시간보다 더 늦어졌네요. 마사지 예약해둔 게 밀려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다들 미리 와 계셔서 다행이에요. 더 안 늦게 끝낼 수 있겠네요. 그 반면 예비 며느리는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어제도 늦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죄송해요. 말끝마다 힐끔힐끔 부모의 얼굴을 보는 모습에서 예비 며느리는 이 상황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비 장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길게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상견례는 간단히 하죠. 요즘은 복잡하게 안 하니까. 결혼식은 우리 쪽에서 날짜 보고 연락드릴게요. 예식장은 이미 봐둔 데 있고요. 신혼집은 딸 직장 근처로 할 거니까 그쪽에서 알아보시면 되고, 예단은 요즘 생략이 대세니까 편하게 가고요. 대신 혼수는 기본 정도는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말에 고남 씨 부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간도 인매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그 자리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어 예비 장모가 환한 웃음으로 덧붙였습니다. 패백은 전통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쪽 어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요. 그리고는 남편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뭐 좀 시켜야죠. 배고프잖아요. 예비 장인은 기다렸다는 듯 메뉴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배고프구만. 건강검진 때문에 쫄쫄 굶었더니 아까 마사지 기다리면서 먹은 샌드위치가 첫 끼네. 딱 저녁 먹을 시간이니 좋구만. 소갈비찜, 모둠전, 육회. 음식 주문은 일방적으로 일사천리로 이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고 아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남 씨 부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물만 몇 번 마셨습니다. 상견례 시간이 애매해서 늦은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한 끼도 먹지 않고 준비해 온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돈 측은 마사지를 받으며 샌드위치로 요기를 했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속이 끓어올랐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비 사돈들의 태도 하나하나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역시 파혼하는 쪽이 맞겠습니다. 룸 안의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식기 소리도 음식들을 나르던 종업원의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단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말없이 입술을 다물고 끄덕이더군요.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고남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늦어놓고 사과 한마디 없으시네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넘어가고 자리에 앉자마자 명령처럼 결혼 절차만 줄줄이 내놓는 자리. 이게 상견례입니까? 우린 가족 되러 온 거지 행사 보고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예비 장모는 당황한 듯 손에 쥔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다들 바쁘다 보니 그런 거지.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이해해 주시면. 아들은 그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줄곧 참고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맞습니다. 저야 두 분 마음에 들겠다고. 그동안 어떤 무례를 보이셔도 참고 넘겼는데 저희 부모님께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은 제가 양가 사이에 조율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 심하면 더 심해졌지. 제가 한 노력이 보답받는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듯 눈이 붉어졌고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아닌 거 알잖아. 나도 이럴 줄은 몰랐고. 그 말은 흐릿하게 뭉개졌고 예비 장인은 팔짱을 끼고 의자를 뒤로 밀며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모습 보여주면 강 대표, 앞으로 사업에 차질 있지 않겠어? 나랑 거래 계속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 말에 고남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약속 3일 전에 마음대로 시간 바꾸더니 당일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2시간 넘게 늦으신 분이 무책임 운운하며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들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 작년 말부터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유통처도 생기고 정부 과제도 따내쇼. 지금은 사장님 업체 없어도 돌아갑니다. 오히려 사장님 쪽에서 더 조급해지신 거 아닌가요? 계약 조건도 예전만큼 못 누르시니까 자꾸 사적인 친분 강조하시고 가족끼리 이 정도는 봐줘야지. 같은 말씀도 늘 하셨잖아요. 예비 장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굴빛이 서서히 변했고 손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비 장모는 당황한 듯 양손을 내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까지 했다고.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강서방.
그동안 우리 남편 덕분에 좋은 곳도 많이 뚫었잖아. 배은망덕하긴. 일단 식사라도 하고 좀 진정하고 나서 다시. 하지만 아들은 말을 끊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책임감이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책임이 아니라 그냥 끌려다닌 거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 순간 고남 씨는 아들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뒤에 깊은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말은 감정이 아닌 판단의 결과였고 고남 씨는 그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무렵 아들이 먼저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너한테 잘못은 없었어. 정말로. 아들의 말에 예비 며느리는 울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나야말로 오빠한테 많이 미안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많이 휘둘려서 오빠까지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나도 이번에 많이 반성했어. 그 말을 듣고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얽히기보다 차분하게 마무리하려는 서로의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두 사람은 마지막만큼은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 뒤로 예비 사돈 쪽에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계약도 아무 말 없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그 무성의함에 잠깐 분노도 올라왔지만 곧 고남 씨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방식으로 관계를 끊는 사람과는 애초에 오래갈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뜻밖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운영하던 회사가 요즘 거래처들 사이에서 평판이 많이 나빠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납기 어기고 조건 일방적으로 바꾸고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던 일이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신뢰를 잃은 거래처가 하나둘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시장에선 그 업체가 고집세고 융통성 없는 회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남 씨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그 회사가 무너지는 건 타인의 악의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쌓아올린 결과라는 걸. 거래도 결혼도 사람 사이 일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반대로 점점 안정세에 들어섰습니다. 정부 과제 성과가 좋게 나와 유통망도 늘었고 새롭게 뽑은 직원도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끌려다니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본인이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겼고 거래처에서 먼저 협력 요청이 들어오는 일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늦여름에 습기가 걷히고 아침마다 서늘한 기운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가 있었던 한 식당은 얼마 전 간판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판만 바뀐 건지 아예 운영자가 바뀐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에 가슴이 한번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남 씨는 평소처럼 농기계 수리를 하다가 잠시 물 한 모금을 들이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땀으로 젖은 손바닥을 닦으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결혼도 사업도 결국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지. 신뢰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다. 아무리 조건 좋고 사람 좋아 보여도 그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날 있었던 상견례는 누군가는 파혼이라고 기억할지 모르지만 고남 씨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맞추려 애썼던 시간, 속으로 삼킨 말들, 눈치로 넘긴 장면들, 그 모든 걸 지나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다.
맞춰야 할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고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도리라는 걸 고남 씨는 다시 공구를 들며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건 결국 고장난 관계를 손질해 다시 돌려보낼 수 있을 때보다 돌아오지 않을 것을 제자리에 놓고 돌아설 줄 아는 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오늘처럼 물 한 잔 넘기며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다시 평소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